카이스트 전기미전자공학부 최성률입니다. 저희 그랜드 퀘스트는 현재 좀 전에 이제 신창원 교수님께서 옹스트롱급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그랜드 퀘스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게 신 교수님께서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특히 트랜지스터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소개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그러면 포스트 실리콘, 포스트 시모스 소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랜드 퀘스트에서는 저하고 포스텍의 이만훈 교수님께 같이 준비를 했고 제가 앞부분에 그러면 현재 실리콘 기술이 어디까지 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포스트 실리콘 디바이스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리콘 테크놀로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리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 기술이라는 것은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IT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거의 모든 정보통신 기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의 기본적인 소자가 바로 실리콘 시모스 소자입니다. 그 실리콘 시모스 소자가 처음부터 나왔던 건 아니고요.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랜지스터라는 그 신호를 증폭하거나 아니면 신호를 전달하거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온오프 시키거나 이런 갖고 있는 트랜지스터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진공관, 백큐um 튜브로 만들어졌었죠. 그런 것들이 PNP로 구성되고 있는 또는 NPN에 있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먼저 개발됐고 이후에 실리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실제로 실리콘 시모스 기술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시모스 기술이 처음에 출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칩의 덴시티, 복잡성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현재 굉장히 고성능 칩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칩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재까지 지금은 뭐 나노미터 스케일에 와 있는데 뭐 신문지상에서는 3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 뭐 2나노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정말 3나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칩이 정말 3나노미터 크기의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현재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실제 소자의 크기와 최소 크기와 또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 노드, 기술의 특징을 나타나는 테크놀로지 노드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런 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실리콘 기술을 또 계속 개발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쓰겠지만 그 이후에 필요한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 기술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가 장점이 굉장히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성능이 증가하고 실제로 단위 소자가 소모하는 전력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리어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작은 같은 칩 사이즈에 더 많은 칩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도 다운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성능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왔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신창원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무어의 법칙은 사실은 4가지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해가면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퍼포먼스, 성능이겠죠. 그 반도체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반도체의 성능이라는 것은 트랜지스터 스피드와 관련되어 있고 그런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위 소자, 직접 되는 소자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소비하는 그런 전력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면 미세화됨에 따라서 면적도 줄어들고 당연히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코스트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재까지 진행했던 방법입니다. 물론 2000년 중반 정도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하나의 반도체 침대에 약 1조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는 그런 정도의 복잡도가 될 것이고 트랜지스터가 많이 집적되면 집적될수록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이 나오겠죠.
자, 아까 설명도 했지만 사실은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계속 직접 될 수 있었고 또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일 첫 번째 미세화, 테크놀로지 노드가 점점 더 리소그래피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중반에 더 이상 미세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봉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3차원 트랜지스터인 핀팩과 그레이트 오라널 트랜지스터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2차원 평면 구조의 플래너 구조에서 3차원 구조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이트로라는 트랜지스터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뭐 그 고민을 하죠. 보통 우리가 핀팻이 2010년 정도부터 인텔에서 적용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메인 어떤 반도체 칩 테크놀로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대략 10년에서 15년 또 길게는 한 20년 정도 핀팻 기술이 쓰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핀팻 기술이 남아있는 것은 대략 한 5년, 길어야 한 5년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의 세대를 대체하는 것이 게이트 오라운드 트랜지스터이고 그것이 3나노 테크놀로지 노드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것들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실리콘 시모스 단순한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아까 네거티브 캐피스턴스를 위한 NC팻이라든지 아니면 터널링 팻이라든지 그 새로운 소자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모든 반도체 칩은 실리콘 시모스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던 실리콘 시모스 기술이 발전되었던 히스토리를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90년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90나노미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통 지오메트릭 스케일링 이어라, 그러니까 실제로 소자의 실제 크기를 줄여가면서 반도체의 성능과 직접도를 높였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직접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미세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테크놀로지 노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니멈 피처 사이즈, 가장 작은 피처 사이즈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아무튼 90나노까지는 그 정도 시대, 그 지오메트릭 스케일링에 대해서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성능도 높이고 직접도 높이는 길을 왔고요. 그 이후에서는 우리가 이퀴벌런트 또는 이펙티브 스케일링 이어라고 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현재 우리가 7나노, 5나노까지 와 있는데요. 그 정도 되는 반도체 기술 테크놀로지 노드들은 지오메트릭한 실제 소자의 사이즈를 줄이는 미세화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3D 핀팻 구조를 간다든지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동일한 효과를 내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반도체 미세화를 계속 추구해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5나노 이후, 3나노 이후 이 시대는 사실은 이 이펙티브 이퀴벌런트도 잘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이퍼 스케일링 이어라라고 합니다. 저기서는 기존에 실제로 반도체 소자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 있는 반도체 소자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 디자인과 그 반도체 기술과 융합을 해서 뭐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3D 패키징이라든지 헤테로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됨을 해 가지고 기능적이나 복잡도는 증가해서 기존의 무어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 소자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반도체가 계속 발전해야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또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기술이 한계에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반도체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그 물리적인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흔히 줄이게 되면 아까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플래너 구조로 그렸습니다만 뭐 핀팻도 마찬가지고 게이트 오라운드 트랜지스터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전자나 홀이 흐르는 것을 이 게이트를 가지고 제어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원리고요. 얘가 점점 더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게이트 바이어스에서 전하를 흘러주기 전에도 이 소스 드레인 간의 터널링이라든지
다양한 리키지 패스가 존재해가지고 스태틱 파워 디시페이션,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신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 대략 한 1.5나노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스케일링의 한계가 물리적인 한계가 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5나노미터 수준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EUV 포토리소그래피를 써가지고 리소페 써가지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EUV의 뭐 파장이 13.5나노미터 그 정도 파장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피처 사이즈는 대략 10나노 근처의 미니멈 피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배치하고 설계를 옵티마이즈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반도체 성능을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래서 정보 이론과 또 뭐 양자역학에서는 하이젠버그 언스턴트 프린시플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상온에서 두 가지 빛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소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트랜지스터 소자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미니멈 랭스가 스케일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대략 한 1.5나노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1.5나노미터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줄여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게 되면 그렇죠.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또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리고 실제로 리소그래피 툴은 EUV가 아까 13.5나노미터라고 했으니까 저거만큼 1.5나노만큼 만드는 기술이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뭐 이빔 리소그래피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경제성까지 고려하고 현재 반도체 공정 기술과 컴패터블한 것을 고려했을 때는 1.5나노미터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룸은 남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는데 보통 뭐 3나노미터 정도, 지금 N2라고 하는 2나노 정도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앙스트롬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창원 교수님과 또 이만호 교수님께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지만 결국은 이후에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할 때 실리콘 저메늄처럼 저메늄을 도입해가지고 스트레인 엔지닝을 한다든지 하이K 메탈 게이트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머티리얼적인 측면도 많이 이노베이션이 있어 왔고요. 또 투프레나 구조에서 뭐 핀팻 구조 또는 GA 구조처럼 디바이스 아키텍처 구조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키지 이런 쪽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스케일링 다운의 한계에 직면해서는 불구하고 계속 반도체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채널 머티리얼, 아까 소개해드렸던 2D 반도체라든지 또 뭐 카본 나노튜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채널 머티리얼에 대한 어떤 이노베이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다양한 공정, 우리가 EUV, 하이엔의 EUV, 그다음에 하이퍼엔의 EUV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공정 기술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인터커넥션, 게이트 스택, 디바이스 스트럭처, 또 디자인, 시스템, 코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발전이 돼야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요구되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트랜지스터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CMOS를 이용한 어떤 구조들이 뭐 플래너에서 2D 핀팻 그리고 게이트 오란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CPET이라는 그 적층으로 쌓은 PN 구조가 3차원적으로 적층된 이런 CPET 구조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기도 CPET도 여전히 그 실리콘 채널을 이용한 실리콘 CMOS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가 되게 되면 그 실리콘을 그렇게 CPET 구조로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공정적으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차라리 적층을 할 거면 더 얇은 채널 물질을 가지고 적층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도전하는 것이 2D TMD 물질이 되겠습니다. 2D TMD 물질은 뭐 저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기존에 이제 실리콘 반도체는 뭐 3차원 그 벌크 물질인데 어떤 표면을 만들게 되면 그 표면에 댕글링 본드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실리콘이 점점 더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원래 벌크 실리콘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TMD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뭐 분자 구조처럼 이렇게 원자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댕글링 본드가 없는 특징이 있고요. 더 우수한 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게 티크니스
그 채널의 랭스뿐만 아니라 두께도 얇아져야 되는데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서 실리콘은 모빌리티 자체가 굉장히 드래스틱하게 감소를 합니다. 뭐 T의 6승, 두께의 6승에 반비례하는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2D 물질들은 반면에 2D 물질들은 두께가 얇아져도 어느 정도 그 물질 자체의 고유한 모빌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0나노미터 실제로 두께 10나노미터 이하의 어떤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실리콘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 2D 물질들은 그 정도 스케일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워킹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 대비 얇기 때문에 적층형 구조, 아까 CPEC라든지 게이트로한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얇은 그 채널을 여러 개를 써서 온커런트를 전개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2D 물질이 실리콘을 완벽하게 리플레이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 물질로서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추세는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AI나 이런 뭐 챗GPT 뭐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그리고 CPU, GPU 등 연산 부분이 같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인티그레이션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현재 여기서 뭐 엔비디아의 그래서퍼 JC20 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산 부분과 메모리가 같이 집접되어 있는 이런 헤테로 인티그레이션된 형태의 그런 칩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연구하던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시스템 업체에서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고성능 연산 칩을 개발하는 그런 추세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D 패키지에서 3D 패키지로 발전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데이터 익스플로전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고성능 칩들이 필요해서 실제로 이 제너레이티브 AI 때문에 컴퓨팅 니즈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력을 소모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앞으로 이런 AI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런 AI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반도체 칩의 성능이 점점 증가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가면서 이 서스테이너블한 지구를 이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인가, 그런데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새로운 컴퓨팅, 그 시모스 기술을 위한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다른 세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뉴런오픽 컴퓨팅. 뉴런오픽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시모스 기술로 우리가 다 AI 연산을 하고 있는데 AI 연산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많은 인텐시브하게 컴퓨팅이 필요한 백 연산, 그 벡터 매트릭스 곱셈 연산 이런 것들을 흉내내 굉장히 저전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프로바빌리스틱 컴퓨팅 또는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야지만 현재 시모스 기술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뉴 컴퓨팅 파라다임 자체도 실제로는 이것 자체로 스탠드얼론 형태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실리콘 시모스 기술과 융합된 형태로 동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60년 이상 그 실리콘 시모스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그 실리콘 시모스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회사나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한 협력 그리고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협력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생태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생태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 컴퓨팅 패러다임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실리콘과 융합되는 그런 기술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6년 한 20년 전쯤에 IEEE 스펙트럼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반도체 칩들은 그 실리콘 시모스 위에 센서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인티그레이션 형태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징된 하이 퍼포먼스 칩들이 이미 20년 전에 예측되어 왔던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20년 뒤에 그런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제 말씀을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여만한 교수님 강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항공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만웅입니다. 물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실리콘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아주 깊게 얘기해 주셨고요. 근데 오늘 좀 복장을 보니까 신장환 교수님 그 오늘 비즈니스 정장 입고 오셨고, 최정월 교수님은 캐주얼 정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걸 입고 오셨는데, 저는 정장을 벗어 던지고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만, 사실 그 비즈니스 정장이라는 것이 지난 10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즈니스 정장을 이렇게 계속 매일 입고 다니면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에 대해서 그냥 그 계절에 봄 정장, 여름 정장, 가을 정장, 겨울 정장 입으면 되고, 넥타이를 바꾸면 되죠. 넥타이.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실리콘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실리콘 반도체 기술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된 것은 물리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개발한 30년대 후반에 그분들이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의 발전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공헌해 왔습니다. 근데 실리콘 반도체가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 좀 다시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가 돼서 AI 반도체가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쓰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와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전체의 거의 10%에 육박한 2022년 기준으로 6%, 전체 지구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6%를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쓰고 있다. IT 섹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면 저 주황색 선을 따라서 쭉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상태로 지금 기술이 혁신이 되지 않는다면 2035년이 넘어가면 전 세계에서 아무리 에너지를 생산해내도 그 생산된 에너지 전부를 우리가 컴퓨팅에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고성능의 컴퓨터를 계속 시장에서 요구하는데, 그 고성능과 더불어 전류를 쓰지 않는,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디바이스는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것을 혹시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저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들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적시해 놨습니다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진공에 있어서 펌핑을 해야 되죠. 냉각을 시켜야 되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요소로 해서 엄청난 와티지의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컴퓨터가 풀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퀀텀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매우 그 영역이 작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터가 저 전력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커머셜한 솔루션을 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클래시컬 컴퓨터가 풀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들은 현재 스케일링의 리밋 한계, 그리고 전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기존의 실리콘 테크놀로지를 이제 CPET 3디멘셔널 반도체까지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또 채널 물질을 2차원 물질로 바꾸고, 또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1차원 카본 나노튜브와 같은 새로운 물질계로 이것을 가져가면서 계속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이 전력을 소모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정장의 생각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전달체 자체가 돌아다닐 때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또 이 0, 1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0, 1, 2, 3, 0, 1, 2, 3, 4 이렇게 멀티 레벨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날로그로 표현하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가능하면 지금 이미 깔려져 있는 이 실리콘 인더스트리에 잘 기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궁극의 솔루션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의 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라고 하지만, 전자들을 그릇에 담아서 여러 개의 전자를 담아서 이 그릇이 꽉 차면 1,
B면 1 이렇게 합니다. 커패시터에다 전자를 넣는 거죠. 근데 이 전자들이 움직일 때 저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넣고 빠지고 할 때 저항이 발생하는 거죠. 이 캐패시터 안에 들어있는 거 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전력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0, 1, 2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새로운 퀀텀 스테이트를 가지고 또 그 퀀텀 스테이트가 돌아다니면서 저항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퀀텀 스테이트라면 물리학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물리학과 이제 전자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광자입니다. 광자. 빛이라는 것은 돌아다닐 때 저항이 없죠. 전기 저항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전하가 없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포톤을 사용한, 즉 광자를 사용한 컴퓨팅 기술, 올 포토닉 컴퓨터라는 것들이 개념적으로 나와 있고 일부 기술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또한 전하를 갖지 않은 다른 형태의 양자역학적인 입자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전자와 전공을 합치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가 합쳐서 전하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양자역학적인 입자, 엑시톤이라고 부르는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반도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엑시톤 입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엑시톤을 가지고 소자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또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라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이 역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슈퍼컨덕터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 물론 저항이 없는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입자가 아니지만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하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특정한 물리적인 법칙, 위상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겠는데요. 저 원리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상태에서 저항이 없이 돌아다니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퀀텀 홀 스테이트라든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솔리톤 스테이트가 됩니다. 솔리톤 스테이트가 좀 더 알기가 쉬워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엑시톤입니다. 자, 광자가 와서 올 포토닉 서큐트에서 광자가 들어와서 엑시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만들어져서 이제 갑니다. 이것을 게이트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서 이것을 전기 신호로 뽑아내든지 다시 얘가 광으로 변환돼서 광신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엑시톤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개념 소자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솔리톤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솔리톤이라는 것은 광기술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미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이 옵티컬 파이버 안에 솔리톤, 광의 솔리톤 웨이브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긴 거리를 저항 없이, 앰플리케이션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4,000km를 이 신호를 중간에 중계기 없이 광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솔리톤 기술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솔리톤을 이것을 전자회로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서 디바이스화하면 저항 없이 그 솔리톤들이 움직이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실리콘 위에 어떤 특정한 원자들을 가지고 원자선을 만들어 넣어서 전자를 가지고 솔리톤을 만들어내고요. 솔리톤을 메모리 사이트에 보내고 거기서 다시 빼내고 또 그것을 조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솔리톤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솔리톤 소자의 개념은 아직 제한된 바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 일들을 보면 이 물질계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실리콘의 특정한 금속 원자들을 증착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솔리톤이 없는 상태에서 LR이라는 두 개의 솔리톤을 만들어내거나 LR 솔리톤을 두 개를 같이 소면시키든지 R이라는 솔리톤을 두 개로 쪼개서 L이라는 신호하고 N이라는 신호로 바꾸든지 또 RR을 두 개를 합쳐서 없애든지 또 쪼개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이 이제 소자가 물론 이제 물질은 이렇습니다. 실리콘이라는 이 까만색 원자들 위에 금속 원자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금이나 인듐 같은 흔한 금속이 뿌려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솔리톤이라는 이 입자를 보자면 그 사이즈가 1내에서 3나노 정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옹스트롱 스케일의
소자에 잘 적합하고요. 굉장히 잘 움직여 다니고 위상학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서 저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하를 뛸 수도 있고 스핀을 옮겨갈 수도 있고 그밖에 카이럴 정보를 옮겨갈 수도 있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0, 1 그리고 이 1이라는 것을 여러 개의 전하를 가지고 전류를 통해서 집어넣어서 저항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구조에서 0, 1 최소한 0, 1, 2, 3 이런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이 각각이 저항이 없고 항상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식의 양자적인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정보 처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최소한 그런 희망을 던져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CMOS 테크놀로지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그것이 인티그레이션이나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또 더욱더 고급스러운 더욱더 많은 용량의 정보들을 저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에 두 분의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철호 교수님 안 오셨습니다만 이것들의 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실리콘 채널이라는 걸 버리고 2D 물질이 도입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FET 구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근본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밸류를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저항 없이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체 또 그 정보 전달체를 다룰 수 있는 소자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그랜드 캐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